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성분이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가는 거죠. 사실 중국이 제일 고민인 게 이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압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올해 들어서 1분기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 5.2%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관찰자들이 기대를 한 것 같아요. 2분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2분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5.1% 정도 기대를 했는데 4.7% 정도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올해 5% 내외 성장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중국같이 거대한 경제체가 5% 내외를 성장하는 거는 분명히 이머징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중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의 성분이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중국 경제를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는 소위 리오프닝 정책에 이은 올해 경제 방향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좀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수출 시장이 상당히 회복이 됐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수출도 과잉 생산에 의한 밀어내기 수출이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이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전략 산업들이 있죠. 신질 생산력, 예를 들면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분야의 산업들, 문제 AI 기반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워낙 반도체가 약하니까 그쪽까지는 직접적으로 못 가더라도 로봇이라든가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는 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이 올해 상반기를 좀 결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은 현재의 중국 경제 불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중국이 제일 고민인 게 이제 소비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매를 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투자도 안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은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 대비라는 차원에서 저축률이 올라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쭉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 경제가 벌써 1년 반 이렇게 가도록 정부가 나름대로 조치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자꾸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 못하지만, 지금 적어도 속으로는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청년층들, 대졸자들의 지금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올해만 해도 1179만 명의 졸업생이, 대졸생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심하게 얘기하는 데는 반도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의 정책은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농촌에 가서 좀 새로 창업도 하고 좀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하이테크 기술을 배우고 선진 학문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데로 갑자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통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게 어느 순간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좀 지속이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중국 국민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 자신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면 결국은 이거는 중국 발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중전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불황을 시진핑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사실은 중국의 이제 공산당의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우리가 이제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출범한 20차 당대회 회기 중에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전회는 보통 그 중요한 정책 결정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삼중전에서 뭐 엄청난 무슨 조치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중국의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중전회가 큰 방향을 얘기하고 그 이제 정책들이 뒤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이게 2022년에 20차 당대회가 열렸으니까 대개 이제 1중전에는 당의 인사를 배치하고 2중전에는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 요직을 이제 이중전에는 대개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큰 당대회,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에서 내놓은 정책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데가 바로 삼중전회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전에서 지금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지금 1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디는 이렇게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삼중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23년에 삼중전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근데 이게 느닷없이 올해 지금 중반에 그것도 10월도 아니고 보통 가을에 하는데 이 7월 달에 삼중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중국은 소비라는 것이 그동안 중국의 매해 경제 발전에 약 50% 후반대 60% 가까이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오프닝 정책을 작년에 과감하게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상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작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질 생산력, 이런 용어를 꺼내면서 기술 산업을 육성하자, 기술 전략 산업을 육성하자. 이거는 원래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과학기술 사회주의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특히 미중 전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삼중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의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라든가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직접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을 산업 생산 재고, 뭐 일반 제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위 중국에서 얘기하는 기술 산업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이 소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내수가 확장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산업 생산 재고를 통해서 그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일단 좀 상쇄시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3중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 3중전의 개혁안이 한 30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너무 조각조각 하는 거 아닌가, 좀 큰 방향을 해서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우려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특히 이거는 이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지금은 일단은 내수 진작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망하면서 그 방향성만 잡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전략 산업 제조업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 이 소위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서 보면 개혁을 할 것이냐, 성장을 할 것이냐, 분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를 온건 뭐 개혁파, 급진 개혁파, 뭐 보수파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시진핑 체제는 분배, 성장, 개혁 이런 것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제일 앞에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안전에는 경제 안전도 들어갑니다. 경제 안보도 들어가고 뭐 군사 안보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중국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경제 원칙에 따른 흐름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못 가는 그런 흐름을 시진핑 체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해결 방법이 더 있는 거죠. 그 방법을 바꾸면 돼요. 그죠? 경제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영국의 뭐 학자,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보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결단만 하면 금방 전환할 수 있다. 20분이면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중국인들의 심리, 그다음에 정부의 흐름 이런 것들의 키를 역시 시진핑 체제, 특히 시진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경우로 보이지만 전환만 할 수 있다면 또 나름대로 회복의 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바이든 이전의 4년을 미국을 통치를 했었고, 미중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발한 소위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제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4년 하고 연임이 됐으면 더 압박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고, 이제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였는데 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죠, 민주당에. 근데 이제 누가 되느냐가 더 유리하냐, 막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 외교 목표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략적 연속성에 있는 거죠. 누가 됐든 간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는 전략적 연속성이 있는데,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더하고 증가시키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랬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특정 전략 산업에 대해서 뭐 전기차를 100%로 올리고 뭐 태양광을 50%로 올리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돼서 60% 이상 관세를 매긴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건은 만들어야 되고, 그럼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관세가 60% 이상이 붙는다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로 떨어질 거다. 물론 수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또 새로운 아마 뭔가를 제시를 할 텐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의 대중 압박은 뭐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맹과 함께 뭐 이래서 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그러는데, 나와 뜻이 같은 일군의 무리를 같이 집합을 시켜서 그렇지 않은 데를 압박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1대1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1대1로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이런 해결 방식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든식의 대중 압박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주변 국가들이 얽혀 있으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건 미국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니까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협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 IPEF 같은 그 소위 아시아의 그 인도태평양 14개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하는 게 IPEF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IPEF에서 탈퇴할 거다. 내가 왜 거기서 N분의 1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주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화의 공간이 트럼프하고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2번으로 끝나지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2번을 만났는데, 만나서 합의한 게 우리 양국이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이게 이제 합의한 거예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뭐 국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중국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질서. 같이 무슨 룰을 정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를 즐기는 이분의 성향을, 트럼프의 성향을 본다면 공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잖아요. 김정은 만나겠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공을 던졌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북한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되면 내가 푸틴도 만나고 1대1로 시진핑도 만나고 김정은도 만나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1대1로 소위 얘기할 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일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해결을 하는데 대화로 끌고 가는데 조금 더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간 확보라는, 소통의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물론 시진핑이 안 물러나겠지만, 부러운 개연성이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선거라는 게 뭐 항상 그렇잖아요. 투표를 해봐야 하는 거고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또 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선거인단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득표수를 많이 받아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압박, 견제 이거는 전략적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한테 올인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는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올해 그 전국인민대표대회 양회 중에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 원래 이제 총리가 해야 되는데 총리는 사라졌고 왕이 정치국원검 이제 국무위원이 나와서 외교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 국가, 예전에 제3세계라고 우리가 했고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겠다. 결국은 제3세계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특히 최근에는 이제 중동 좀 깊숙이 관여해서 외교적 역량도 과시하고 중재를 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는 또 이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 여기는 또 이란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이란하고 또 사우디하고 또 라이벌 관계고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에서 뭔가 지금 흐름을 좀 중국이 이끌고 가면서 평화의 뭐 사도, 평화의 구축자 이제 이런 이미지도 좀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패했습니다만은 중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최근에 주변국들과 조금 그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미국이 대선 전에 복잡할 때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국과도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어쨌든 그 5월 말에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어쨌든 이 장 총리가 왔고 그 이후에 뭐 차관급 대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외교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 쪽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